2022학년도 개정 공통국어 1 해냄 2-4 교술갈래 수필이에요. 들어가 볼게요. 자, 요거 한번 읽고 뒤에 학습활동 보고 그리고 본문 들어갈게요. 내용은 그렇게 길진 않아서. 자, 교술갈래 밑에 알아두기 먼저 볼까요? 자, 교술갈래의 개념과 특성. 가능하면 필기를 요 자수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할게요. 작가가 경험하고 생각한 내용과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이나 통찰을 글로 표현하는 문학 양식. 세계적으로 문학을 갈래를 나누는 기준은 2분법, 3분법 이렇게 있어요. 두 개로 나누는 건 운문과 산문이에요. 이거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이거 세 가지로 나누면 서정갈래, 서사갈래, 극갈래 이렇게 원래 세 가지예요. 세계적으로는 여기까지야.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자, 수필 말고 가사라는 게 있거든요. 노래 가사 말고 시조처럼 형식은 사음보율인데 좀 긴 내용. 중장이 사서시조보다 훨씬 길어진. 딱 정해진 형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자, 요거는 형식적으로는 운문인데 내용상으로는 산문이에요. 다른 나라에 이런 유사한 갈래가 없어요. 사실 요거를 설명하기 위한 갈래가 만들어진 갈래가 교술 갈래예요. 오늘날의 수필 같은 것들은 다 여기 들어간다고 보셔도 돼요. 자, 그래서 뭐 한문학의 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울 거예요. 뭐 경설, 이옥설, 뭐 괴토실설, 주홍설, 참화설, 또 뭐 있냐? 뭐 슬견설, 경설, 뭐 되게 많아. 자, 그 중에 뭐 한두 개 정도는 1학년 때도 배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객관적으로 쓰는 걸 기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배우는 기는 어떤 건물, 집 이런 것들 짓게 된 과정, 계기 이런 것들을 보통 배우게 돼요. 뭐 수호제기 대표적으로 우리 배울 수 있는 게 수호제기, 수호제라고 하는 집을 지은 이야기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밖에 편집글, 일기글, 기행문 오늘날의 현대수필 전부 다 크게 묶어서 교술적 갈래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교술갈래의 구성요소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글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 이렇게 세 가지가 대부분 글의 3요소예요. 그럼 소설의 3요소가 뭐죠? 소설의 3요소 주제, 구성, 문체. 수필의 3요소 주제, 구성, 문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소설 구성의 3요소가 뭐지? 인물, 사건, 배경. 그럼 이따 희곡도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희곡의 내용상 구성 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에요. 소설 구성 요소가 똑같죠? 형식상의 3요소는 해설, 지시문, 대사 이렇게 되는 거야. 구분해서 외우셔야죠. 자, 수필의 3요소도 주제, 구성, 문체. 거기다가 이제 소재까지 추가를 했는데 자, 글쓴이의 개성이 드러남 했고 자, 뒤에 또 나와요. 이건 뒤에서 좀 자세하게 정리할게요. 자, 맨 뒤에 학습 활동을 잠깐 먼저 보고 올까요? 자, 뭘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 120쪽. 자, 죽은 새를 위하여에 드러난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을 알아보자. 다음 구조에 따라 작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자. 자, 죽은 새를 위하여라는 글 안에 경험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유리창에 부딪혀 죽은 새를 목격한 일, 그 다음에 딸내집 반려견이 죽은 일, 일종의 에피소드 일화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거를 통한 깨달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 일상에서 겪은 경험을 가지고 깨달음을 전달하는 걸 그게 기본적인 수필이야. 그래서 어떤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지 이게 주제의식이죠. 이걸 우리가 판단해야 되겠어요. 파악해야 되겠어요. 자,
그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 글은 위에 글은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성격이 드러나겠군.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어떤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지 그게 곧 주제 의식이에요. 자, 그거 찾을 거 조금 삐뚤어졌는데 자,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사용한 표현 방법. 한마디 표현 방법이에요. 냉소적 표현. 냉소는 차갑게 비웃다예요. 동물을 의인화한 표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인간 중심적 사고를 비판하고 있다. 보면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확인만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는 할 게 별로 없나? 자, 됐고요. 이게 개성이 직접 드러난다고 어디 있었는데 요거 내가 아까 덜했구나. 요거 다시 한번 봐볼래요? 116쪽 요거 한번 밑줄 쳐볼게요.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독자에게 전달. 요거 밑줄 쳐보세요.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 자,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독자에게 전달한다 그랬는데 요거 한번 여기다 추가로 한번 써볼까요? 서술자가 작품 속 서술자 나라고 주로 나올 텐데 요 서술자가 써보세요. 서술자가 곧 작가예요. 시나 소설에 나오는 화자 또는 서술자는 작가의 상상에 의해 만들어진 허구적 산물이에요. 시 속의 화자도 마찬가지예요. 허구적 산물인 거예요. 그런데 수필의 경우에는 서술자가 곧 작가 자신이에요. 그래서 그 작품 속 서술자의 말하는 어투, 사고방식, 행동방식, 가치관 이런 것들은 곧 작가의 사고방식, 행동방식, 가치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말투, 행동방식, 사고방식 이런 걸 다 묶어서 개성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글을 교수를 개성의 문학이라고 그래요. 자, 요즘은 잘 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언제든 낼 수 있으니까. 자, 이와 같은 글을 개성의 문학이라고 한다. 그 이유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오면 서술자가 곧 작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되죠? 자, 그 다음에 수필할 때, 자,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거 수필이니까, 수필할 때 수가 필은 부필자거든요. 수는 무슨 숫자일 것 같아요? 수요? 수제. 수제? 수수제. 아, 이게 좀 어렵겠다. 학생으로서는 따를 숫자예요. 따를 숫자. 붓을 따라간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흔히 붓 가는 대로 쓰는 글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붓 처음 들어봐요? 붓 가는 대로 쓰는 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그럼 형식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죠. 근데 없다고 하면 틀려요. 요거를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정해진 형식이 없다. 그렇다고 형식이 아예 없다고 하면 틀리고 일정한 어떤 구조나 구성 방법이 이런 거는 일관되게 있단 말이에요. 뒤에 책이 뒤에 나와요. 따로 제가 안 쓸게요. 이때 밑줄 칠게요 그냥. 요거를 형식이 없다 그러면 안 되고 정해진이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형식이 옆에 쓸까? 요거를 다른 말로 형식이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형식이 자유롭다. 다양하다. 이렇게 말해야지
형식이 없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있긴 있는데 자유롭다, 다양하다. 어떤 건 시처럼 쓰는 수필도 있고, 어떤 건 소설처럼 쓰는 수필도 있고, 대화로만 진행되는 수필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응? 자, 됐죠? 아까 이거 빼먹을 뻔했다. 뒤에 어차피 가능한 필기를 적게 주려고 하다 보니까 부담 줄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런 거 볼까요? 120쪽에 보면 마지막 5번에 보면 자유로운 형식이면서도 일관된 구조와 흐름을 유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형식이 있다 없다? 있다, 있긴 있다. 근데 자유롭다, 다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조심하시고. 선생님 밑줄 친 건 정리하셔야 돼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본문 한번 봐볼게요. 자, 박완서 죽은 새를 위하여. 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박완서의 소설 작품들 뭐 많이 배우게 될 텐데 일단 요거는 수필이에요. 자, 수필의 특징 마지막에 다시 한번 또 몇 개를 정리할게요. 아유, 어떡하지? 자, 책 있는 대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맨 뒤에 수필의 특징 할 때 거기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일단 읽고 하자. 자, 아직 안 읽으신 거죠, 학교에서도? 네. 자, 오른쪽 작가 소개 잠깐 보고 갈까요? 이 작품은 작가가 아차산 부근에 집을 짓고 생활하면서 경험한 사건을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 성찰하고 있는 수필이다. 자, 밖을 내다보기 위해 혹은 빛을 끌어들이기 위해 인간들은 집에 창을 낸다. 자, 창문 밖을 내다보려고 또는 빛을 좀 많이 들어오게 하려고. 나도 나 글쓴이 자신이요. 작가 자신. 그래서 개성의 문학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집 앞에 개울 건너 밤나무 숲을 바라보기 위해 밖을 내다보기 위해 큰 창을 냈다. 창살도 없는 통유리창 때문에 자만치 있는 밤나무 숲이 마치 우리 집 마당처럼 보인다. 자, 유리창 벽이 아닌 유리로 창을 냈을 때의 좋은 점, 경치를 온전히 구경할 수 있어요. 유리창은 이렇게 경치를 빌려보는 띠구대, 의존명사, 편리한 것인 줄만 알았지 유리창을 통해 경치가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건 미처 몰랐다. 근데 이제 시골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도시를 좀 벗어난 곳이다 보니까 이렇게 경치를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경치를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정도겠죠? 자, 요거 중간에 쉬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정신 차리고 하세요. 새벽에 눈을 뜬 지, 요것도 의존명사예요. 새벽에 눈을 뜬 지 채 5분도 안 되어서였다. 딱 하는 이렇게 작은 따옴표 들어간 건 어떤 단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딱 하는 생나무까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맹렬한 속도로 날아오는 새가 유리창에 부딪히면서 땅으로 떨어졌다.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가 보니 목뼈가 부러져 즉사한 새가 창밖에 널브러져 있었다. 졸면 안 돼요. 자, 혀 움직이면서 따라 하세요. 응? 부부였을까? 한 마리도 아닌 두 마리였다. 무슨 새인지 이름은 알 수 없었다. 크기는 참새보다는 비둘기에 가까웠지만 꽤 컸네요. 깃털은 참새와 비슷했다. 자, 일단 새가 죽은 일을 경험했어요. 작년에도 유리창에 부딪혀 새가 즉사한 불상사가 2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새가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알고 있다. 왜 안 바꿨어? 자, 밖에서 유리창 안을 들여다보면 앞산이 그대로 비쳐 보인다. 낮에는 안의 사물들과 겹쳐 보이지만 해 뜨기 전 어둑신한 새벽녘이면 유리 속은 더 어둡기 때문에 도리어 그 안에 비친 앞산은
실물보다 훨씬 깊고 신비한 심산유곡처럼 보이는 것이다. 자, 영어야? 우리 경찰 드라마라든가 이런 거 보면 이거 어떡하냐? 자, 좀 이왕 시작한 거니까 끊고 가야 돼. 응? 안 졸려. 그래? 아닌 것 같은데. 자, 범죄 영화 보면 예를 들어서 취조실에서 취조를 하고 있을 때 범인이 그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취조실 옆에 유리문 너머에서 어떤 목격자가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닌지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런 내용. 그러다가 갑자기 불이 딱 켜지는 바람에 그걸 들킨다거나 코믹하게 뭐 그런 거 본 적 있을까요? 자, 감시하는 쪽은 어두워. 감시받는 쪽은 밝게. 그러면 어두운 쪽에 있는 게 안 보여요. 알아요? 이해돼요? 자, 지금 유리창이 그런 거야. 그래서 새가 속은 것이다. 그리고 나는 새를 속여 먹은 것이다. 어떤 그 미안함이겠죠. 산에다 덫을 놓아 오소리나 멧돼지, 산토끼 등을 닥치는 대로 사냥이 그 간을 내먹고 피를 빠는 인간들.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네요. 분노하고 치를 떨 자격이 나한테 있을까? 자, 사냥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생명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치를 떨었었는데 과연 내가 이럴 자격이 있을까? 뭐 하는 거예요? 반성하는 거예요. 이거를 부끄러움 그랬어요. 자, 저는 그냥 색깔만 칠했어요. 부끄러움. 이런 자괴심 그래도 좋고요. 이런 자괴심조차 나는 믿을 수 없다. 자, 이 믿을 수 없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욕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하면서 반성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작년에도 2번이나 죽었다고 그랬죠. 그전에도. 근데 안 고쳤잖아요. 그럼 알고 있으면서 여전히 새가 죽을 걸 알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놔뒀잖아? 방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반성했다고 내가 볼 수 있나? 하는 반성에 대한 반성이에요. 이해돼요? 자신의 반성에 대한 의심이에요. 진정한 반성인지 이렇게 써볼까요? 너무 말이 좀 어려우니까 써보세요. 진정한 반성을 했는지. 에 대한 반성. 부끄러움이에요. 썼어요. 나는 아차산 골짜기에 이 집을 새로 지을 때 자연 친화적인 집을 지으려고 했었다. 나름대로 자연에 친해지려고, 자연을 오염시키거나 해치거나 이러지 않고 자연 친화적인 집을 지으려 했었다. 높게 짓지 않으려고 했고, 왜? 자연과 하나가 되려고. 응? 외벽도 흙벽의 부드러운 질감을 담은 마감재를 썼고, 황토색과 초가집은 빛깔의 중간쯤 되는 부드러운 색으로 칠했다. 뭔가 좀 시멘트 느낌이 안 들게끔, 과거 우리 어떤 전통 가옥처럼 자연 친화적인 그런 집을 지으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자연 친화적 좋아하네. 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연 친화적 집을 지으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글쓴이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조롱과 분노예요. 자신에 대한 비판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니고. 창살도 없는 통유리창을 어쩔 것인가. 그럼 창살도 없는 통유리창은 그것 때문에 새가 죽었잖아요. 응? 이건 자연적이지 않은 거예요. 여기 표시해 볼까요? 자연의 일부인 인간이 이렇게 자연을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착취하다가는 결국 인간도 살아남지 못하리라. 인간 중심적 활동들, 인간 중심적 자연 개발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자연 파괴이기도 하지. 에 대한 비판이에요. 이렇게 너스레를 떠는 것을, 자, 지금
자연 친화가 중요하네. 우리는 환경을 파괴하고 있네. 라고 하는 자기가 하는 말을 너스레라고 한 거예요. 역시 위에 있는 자신의 생각에 대한, 말에 대한 비판, 조롱, 분노예요. 자, 요것도 제가 안 쓸 거예요. 요거랑 같은 말인 거예요, 뜻이.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초목이나 상층생이 알아듣는다면 그런 인간 우월주의, 이것도 인간 우월주의 밑줄 쳐볼까요? 요것도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인간 우월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말인 거예요. 쥐가 뭔데 자연을 보호해? 그냥 자연 살아가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 응? 자연과 문명은 어차피 적대적인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문명이라고 하는 건 자연을 해칠 수밖에 없다.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 이런 거예요. 넘기지 마시고 우측에 보면 통유리창의 이중성 그랬는데요. 사실 말이 마음에 안 든다. 이중성이라고 하는 건 동시에 두 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를 말하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지금 인간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통유리창이 인간에게는 이렇게, 자연에게는 이렇게. 그래서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냥 이중성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인간에게는 유익함을 줘요. 환하게 트여가지고 밖을 내다볼 수 있고 그런 좋은 점이 있어. 반면에 여기서는 새가 유리창에 부딪혀 죽었잖아요. 일종의 자연을 파괴한 거죠. 그래서 자연에게는 유해하다. 그래서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넘어갈게요. 1번, 2번 지금 풀어보세요. 풀고 바로 채점하세요. 네. 여기는 에어컨 못 틀죠? 틀 수 있긴 하죠. 일단 빨리 푸세요. 일단 송풍을 할게요. 추워 좀 얘기하세요. 두 어절이 뭐지? 이 어절. 이 어절은 이렇게 답을 보여주면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지? 구역질? 그건 1어절이잖아요. 그렇네요. 인간 우주의 아마 그걸 것 같긴 한데 확인해보세요 빨리. 태도가 근데 맞나? 맞았어요. 1번도 맞았어요. 1번도 맞았어요? 좋아요. 자, 비판하고 있었어요. 동물 사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되죠?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촌구석에서 태어난 내가 처음으로 문명과 충돌한 것도 유리창을 통해서였다. 자, 유리창과 관련된 과거 경험을 떠올렸어요. 그러면 밑에 거는 무슨적? 과거를 떠올리는 거니까 회상하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요 유리창은 과거 회상의 매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 쓰세요. 과거 회상의 매개가 돼요.
어머니에 의해 서울로 끌려오다시피 하다가 경유한 소도시인 개성에서 나는 처음으로 유리창이라는 것을 보았다. 엄마의 말뚝이라고 하는 소설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석양을 반사한 유리창은 화염을 내뿜는 것 같았다. 그 석양빛이 유리에 그대로 비치면서 마치 불 붙은 것처럼 보였나 봐요. 나는 비명을 지르며 엄마 치마꼬리에 매달렸다. 무서운 거죠? 무서우니까 이렇게 했죠? 그 유리창에 대한 인상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비명을 지르며 매달렸다 해서. 이해되죠? 이런 거 보면 부정적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어디를 보니까 이런 거 같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전부터 나에게 유리와 불의 이미지는 따로가 아니었다. 오빠가 읍내 소학교에 다닐 때 학교에서 받아온 학용품 중에 화경, 돋보기를 말하는 거예요. 돋보기 알아요? 요즘 학생들 돋보기 어떤 거? 돋보기. 이렇게 확대할 수도 있고 국민학 초등학교 때 실험 같은 거 해봤죠? 좋아요. 난생 처음 본 유리였다. 화경 확인해 볼까요? 햇빛이 비친 불로 비친 거울, 볼록 렌즈를 이르는 말. 그래서 돋보기라는 말을 안 쓸까? 볼록 렌즈라고 쓸까? 돋보기 쓰나요? 그래요. 자, 돋보기예요. 하필이면 그 볼록한 유리의 쓸모가 불을 만드는 거라니. 화경을 통해 까만 종이 위에 햇빛을 모으면 연기가 모락모락 나면서 타 들어가 구멍이 생겼다. 그걸 가지고 하필이면 그 볼록한 유리의 쓸모가 불을 만드는 거라니 뭔가 아픈 기억이 있나 봐요. 부정적 인식이에요. 이것도 거부감, 부정적 인식이에요. 그걸 가지고 어른 몰래 장난을 치다가 집더미에 불이 옮겨부터 집을 태울 뻔한 일이 있었다. 부정적 경험이네요. 그 무섭고 불길한 물건이라고 그랬어요. 뭐를? 유리. 돋보기도 되겠지만 포괄적으로 유리가 되는 거예요. 온통 창을 싸바른 기차를 타고. 그럼 기차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일 것 같아요? 부정적일 것 같아요? 부정적이었을 것 같아요. 도시로 온 것이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과 영 이별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 이게 화자가 추구하는 올바른 삶의 모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유리는 그거를 막는 거지. 아차산에는 온갖 새들이 산다. 그러나 생긴 걸 보고 이름을 알 수 있는 새는 까치, 참새, 굴뚝새 등 동네로 자주 내려오는 새들이고, 서로 무슨 새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소쩍새와 뻐꾹새가 고작이다. 그러니까 자연에 그렇게 친하진 못했어요. 봄부터 지금까지 산에 온갖 잡새들이 별의별 소리 지적이지만 어떻게 생긴 새인지 그 모습을 본 적은 없다. 도시인들 다 그렇죠. 제가 사는 곳에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좀 많아서 그랬는지 한 언제쯤까지 들었을까? 한 20여 년 좀 더 됐을까? 꽤 오래됐네. 소쩍새 소리가 들렸었거든요. 들어본 적 없죠? 밤에 우는 새예요. 요즘은 안 들리네요. 자, 더 개발이 돼서 그런지 다 없어졌나 봐요. 자, 봄부터 정신 차리고. 나는 해경이랑 산에 갈 때마다 새소리에 홀린 나머지 죽어서 무언가로 태어날 수만 있다면 새로 태어나고 싶다는 소리를 여러 번 했다. 그 새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것 같아요? 새에 대해서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에요. 자, 근데 새가 울고 있는 게 좋아서 노래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 새소리를 들으면서 되게 즐거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이것도 인간 중심적 사고다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 집 유리창에 부딪혀 죽은 새는 한 쌍이었으니 필시 엄마 아빠였을 것이다. 둥지에서 먹이를 찾으러 나간 엄마 아빠를 기다리다 지친 새끼들이 피나게 울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듣고 즐거운 온갖 새소리 중에는 그 어린 새끼들의 슬픈 원성도 들어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걸 나는 즐겁다고만 생각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 사고였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죽은 새에 대한 죄책감, 미안함이에요. 인간과 자연을 갈라놓는 건 이런 극복할 수 없는 착각이 아닐까? 자, 잠깐 볼까요? 이 착각이 뭐예요? 산에서 들리는 새소리를 즐겁다고 생각하고 나도 새로 태어나고 싶어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새소리에는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지. 원망도 들어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새소리 되게 즐거워, 되게 살기 좋은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인간 중심적 사고고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착각이에요. 내가 우리 집에서 죽인 건 새뿐이 아니다. 작년에는 개도 한 마리 죽음에 이르게 했다. 똘똘이라는 요크셔 테리어 종의 개인데 원래 딸내가 아파트 안에서 기르던 거였다. 딸내 식구들은 우리 집에 올 때면 꼭 개를 데리고 왔다. 딸의 말인 즉슨 똘똘이가 산을 좋아한다는 거였다. 아차 산을 가자는 소리만 나오면 길길이 뛰기 때문에 미리 말하면 안 된다고 했다. 우리 집 마당도 좋아했지만 산에 데리고 갈 때마다 앞서면서 좋아라 어쩔 줄 모르는 게 볼만했다. 사실도 이것도 착각이었어요. 볼게요. 공중으로 한길은 솟구쳐 몸을 회오리 바람처럼 선회시키면서 팔짝팔짝 뛰는 거죠. 온몸으로 기쁨을 표시했다. 자, 뒤에 나오긴 하지만 미리, 자, 온몸으로 기쁨을 표시했다. 이게 나중에 보면 착각이었어요. 딸은 그런 개를 집 안에만 가두어 기르기가 안 됐으니 여름 동안만 엄마가 맡아달라고 했다. 엄마가 누구예요? 엄마가 누구예요? 엄마가 필자, 화자예요. 글쓴이에요. 필자란 말은 글쓴이 쓰셔도 돼요. 집 안에서 기르던 개를 밖에서 기르도 괜찮을지 걱정하면서도 시험 삼아 길러보기로 했다. 마당에 개집을 놓고 개가 가장 좋아하던 손자의 옷을 깔아주었다. 냄새가 좀 안정감을 주나 봐요. 똘똘이는 첫날부터 적응을 잘해 끽소리없이 제 집에서 자고 낮에는 바깥 세상을 즐겼다. 때로 주인 없는 동네 고양이가 우리 집에 얼씬거리를 낮추면 으르렁거리며 싸움을 걸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싸워. 작은 요크셔 테리어 작은 강아지니? 좀 길쭉하게 생긴 게 요크셔 테리어니? 모르겠네. 자, 자신의 영역을 확고하게 지켰다. 그러나 낮에 바깥 마루에 앉아 우두커니 앞산을 바라보고 있을 때면 그 꼴이 너무도 작고 고적해 보여 괜히 가슴이 뭉클해지곤 했다. 외로워 보인다고 생각했어. 이런 것도 사실 착각일 수 있는데 그 표정은 날로 심오하고 착잡해져 마치 철학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자, 뒤에 이거 의인법으로 나왔던데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철학자를 닮아가던 똘똘이가 어느 날 아침 싸늘한 시차가 되어 마당에서 발견됐다. 외상도 없고 토사물도 없고 토해낸 것도 없어요. 고통 면적도 없이 자는 듯 죽어 있었다. 나는 그 조그만 개를 숲속에 갖다 묻으며 조금 울었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나 봐요. 사실 울었을 수도 있죠. 자, 한 번도 그 개를 사랑하지 않은 데 대한 뉘우침이었다면 그건 얼마나 알량하고 유선적인 눈물인가. 자기 스스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실 자기 반성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자기 반성할까? 죄책감 때문에.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러니까 알량하고 얼마나 알량하고 유선적인 눈물이냐 이런 거 죄책감의 표현이에요. 똘똘이가 산을 좋아할 거라는 우리의 착각이 그 개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게 아닐까? 어떻게 왜 죽은 건지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딸내 식구들은 다 바쁘다. 아침 일찍 각각 출근하고 등교했다가 저녁 늦게야 들어온다. 도시 사람들 되게 그렇죠. 온전 혼자서 집을 지키다가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이나 주인과 같이 외출할 수 있다면 그 동반이 산이든 바다든 시장통이든 어찌 행복하지 않았으랴. 이거 무슨 법?
이런 거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이런 거 설의법이라고 그래요. 아이고야. 크게 봐서 물음의 방식이라고 하고요. 설의법이 나오면 영탄법도 돼요. 의문문 형식으로, 형식은 의문문 형식이지만 물음의 방식이지만 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설의법을 사용하여 답을 요구하고 있다,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강아지 막 펄쩍펄쩍 뛰고 했던 거는 주인이 와서 주인하고 함께 갔기 때문에 좋아했던 것이지 산이 좋았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멍하니 멀리 보는 건 왜 보고 있었을까요? 아까 강아지 똘똘이가 멀리 산 쪽을 바라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자기 집 주인을 보고 싶어서 있었던 거예요. 아기가 마치 엄마를 그려하면서 멀리 멍하니 보는 그랬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토록 미친듯이 좋아하는 걸 오직 산행만 즐기는 줄로 알았으니, 이게 뭐예요? 이게 착각인 거예요. 착각이요? 나의 착각이었던 거예요. 산행을 좋아해서 펄쩍펄쩍 뛴 게 아니고 주인하고 함께 가니까 좋아했던 거예요. 몇천 년 동안 인간 위주로 길들여 놓고 나서 졸지에 자연으로 돌아가라니 얼마나 황당했을까. 그러나 똘똘이가 철학을 한 것만은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요거 뒤에 의인법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같이 한번 적어볼까요? 자, 학습활동에 의인법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의인법으로 적을게요. 사람처럼 표현했어요. 이거를 의인법이라고 나오지 않고 대상의 인격을 부여하여 표현하였다. 이렇게 맞아요? 뭘 부여했다고요? 인격. 대상의 인격을 부여하여. 인간이라는 족속이 즐기는 착각에 대하여 자연하고도 인간하고도 소통이 불가능해진 자신의 운명에 대해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이다. 아, 나는 주인하고 있는 게 좋은 건데 왜 나를 멀리 버려놨지? 이렇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인간이 개똥철학이라고 비웃건 말건 간에. 자, 개가 생각하는 거니까 개똥철학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사람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랑하던 사람하고 강제로 떨어뜨려가지고 혼자 무인도 같은 데 갖다 놔봐. 잘 살 수 있겠어요? 힘들죠? 근데 그거를 산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뒤집다 산에다가 가두듯이 갖다 놓았던 거예요. 자, 3, 4, 5번 풀고 채점까지 하시고 뒤에 학습활동 볼게요. 빨리 푸세요. 집중해서 풀어야 돼. 빨리 풀어. 4번 문명과 참으로 신경과의 순간. 키우던 개가 도저히 죽었다. 태도로 가장 절정한 것. 착각이었다는 깨달음인 거예요. 5번이겠죠. 그럼 채점 빨리 하세요. 맞았고 5번 맞았다. 4번이 틀렸다. 4번 틀렸어요? 개선에서 유리창을 보았을 때였군요. 몇 번 골랐는데요? 4번이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앞에 있었던 경험도 있긴 있었어요. 네. 그 돋보기.
응? 그건 안 나왔네요. 넘어갈게요. 자. 아까 핵심 여기다가 자 여기다 쓸게요. 124쪽 124쪽 보세요. 네. 자 124쪽에다가 수필을 그렸는데 아까 서술자가 곧 작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개성의 문학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거 이외에 몇 개 한번 더 쓸게요. 자 수필의 특징 위에다 그냥 쓸게요. 자 수필의 특징 아까 쓴 거는 뺄게요. 붓 가는 대로 쓰는 글 형식이 없다. 맞다 틀리다? 틀린다. 정해진 형식이 없다. 형식이 자유롭다. 형식이 다양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서술자가 곧 작가이기 때문에 개성의 문학이라고 한다. 이게 더 중요해요. 자, 그 밖에 비전문적인 글 써보세요. 그 다음에 주변에서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것들도 다 쓸 수도 있어요. 신변잡기적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변잡기적 주변에서 일어나는 잡스러운 일들 뭐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유머와 위트가 넘치는 글. 유머는 재밌다 이런 뜻이고요. 위트는 기발하다, 기지를 뜻해. 기발한 생각. 그럼 참고로 문제가 나왔을 때 요즘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이와 같은 글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이 나왔다고 칠게요. 이럴 때 유머와 위트가 넘친다. 자, 박완서의 죽은 새를 위하여에는 유머와 위트라고 볼 만한 곳은 없어요. 자, 그럼 이거 맞다고 해야 될까요? 틀리다고 해야 될까요? 틀렸다고. 이거는 맞는 거예요. 네. 참고로 위 글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이 나왔다고 칠게요. 유머 위트가 넘친다. 이거는 틀린 거예요. 차이점을 알겠어요? 이와 같은 글 그러면 이건 수필의 특징을 묻는 거고요. 위글 그러면 죽은 새를 위하여만 묻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 밖에 깨달음을 주는 글. 이런 게 있어요. 됐어요? 깨달음을 주는 자, 마무리하고서 쉴게요. 자, 성격, 사색적, 체험적, 성찰적, 반성적이라고 해도 맞겠어요. 생태적, 비판적. 자, 일상의 경험을 가리는 글쓰기의 성찰을 드러냄. 쓸까요? 자, 일상의 경험. 일종의 일화라고 해도 좋겠고요. 자기 비판, 즉 반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반성적이면 성찰적도 되고 성찰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성적이 되는 건 아니지만 반성적이면 그거는 성찰적은 돼요. 이렇게 그릴게요. 요 안에 반성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쪽에 그리세요. 우리 시 같은 거 할 때에도 반성적이면 성찰적이 맞아. 그래서 성찰적이라고 무조건 반성적인 건 아니에요. 이런 반성적도 맞아요. 자기 비판,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한 비판, 문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드러낸다. 자, 새 경험으로부터 알게 된 깨달음. 자연 친화라고 말하지만 그건 여전히 인간 중심적 생각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똘똘이를 위해준다고 생각했어요. 똘똘이가 사람 좋아한다고 생각했어. 그러나 그거는 주인을 그리워했던 거예요. 사실은. 자, 똘똘이에 대한 판단도 역시 인간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을 생각한 거지. 다 반성하고 있다.
성격 반성적이에요. 자기 비판이 들어간 거예요. 자, 동물의 죽음에 관한 작가 고유의 경험이 드러남. 강아지 죽은 거는 저도 경험했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뭐 그건 그 사람의 경험. 그래서 새가 또 부딪혀 죽었다 이런 것들 또 작가만의, 물론 다른 사람도 경험했을 수 있지. 그러나 자기가 일상에서 겪은 경험을 소재로 썼다 이 말이에요. 생태주의적 태도가 있어요. 인간중심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글을 써나가고 있다. 자, 간결한 문체,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으로 생각과 깨달음을 표가지고 드러내고 있다. 뭐 일반적인 경수필 다 비슷하고요. 착각이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중심적 사고, 자기 스스로의 인간중심 사고도 반성하고 사람들에게 경계도 하고 있어요. 자, 경계 무슨 뜻이죠?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타이름. 세상 사람들에 대한 경계 플러스 자기 반성도 돼요. 밑에 냉소만 있지만 이것도 사실 자기 반성이에요. 얘도 자기 반성이에요. 이도 들어가는 거고요. 요것도 자기 반성이에요. 이 중에 요거 미수 치세요. 요것도 자기 반성적. 이거 여기다만 쓸거. 미수. 자, 이렇게 쓸게요. 요거 냉소적 표현이죠? 요거 자기 반성이기도 해요. 자, 똘똘이가 철학을 한 것만은 틀림없다. 마치 사람처럼 표현한 거죠? 의인법이에요. 동물도 인간과 똑같이 또 그리워하고 그게 병이 될 수 있다.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할게요.